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신용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특신급 계문 7조에 신용업지 말묘를 주고 엄중히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소한 돈이라도 빌렸으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용일 텐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신용 등급 1등급에 빛나는 네 분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1등급이시죠?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러시고. 그렇겠죠? 맞으시죠? 네. 네 분 다 1등급이십니다. 자, 사실 이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말과 뭐 약속, 행동까지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신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거를 지키면 이제 신뢰가 생기잖아요. 혹시 주위에서 정말 신용이 바닥인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야,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떤 저희 분이세요?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순진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순박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친한 언니 얘긴데요. 네. 이제 그 언니가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거기도 친구가 문제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 학교 다닐 때 언니가 그 CD기에서 50만 원씩 빼서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누굴 보내줘?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50만 원을 빌려주면 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5만 원이요? 이자로. 이자로? 얼마 만에요? 이제 뭐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쓰고 그래서 언니 그래도 그저 안 근데 진짜 정말 친한 친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그 한도로 계속 이제 50만 원이 100이 되고 100이 또 200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언니가? 네, 언니가. 근데 못 그 친구로 인해서 거기서 언니는 단돈 10만 원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닌데 그 친구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꽤 오래 갔어요. 한 10년 정도 신용불량자. 10년이요? 네. 근데 지금은 회복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하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 살던 데에서 이제 떠서 다른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중에 그 친구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서로 잘 지냈는데 이제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 근데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 정말 신뢰를 꼭 지켜야겠다 신용을 그런 생각을 좀 교훈 삼아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진짜 바닥인 사람을 본 적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면 저희 남편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왕왕 이제 관계들이 생겨요.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 그럴 때 이제 가끔 의논을 해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의논을 할 때는 저는 주고 못 받을 정도로만. 네, 저도 내가 못 받는다 생각할 정도로만 거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못 받을 땐 그냥 내가 원래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한도만 해라, 거래를. 모험적이신 것 같아요. 현명하시네요. 그렇죠? 교과서대로.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관계도 끊어지고 그걸로 인한 피해를 나도 보고 남도 보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지만 필요해서 내가 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이제 도움을 주는 데까지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대 초에 그거를 봤기 때문에 좀 일찍 본 편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주. 교무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 어느 날 그 학생의 동기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문 대조할 때 늘 신용업지 말며 그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어떤 거냐면 아까 비슷한데 저도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안 받아도 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거 줘도 그만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경우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막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혹시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저는 있어요.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금방 나올
곳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갭이 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얘기를 좀 아주 어렵게 꺼내죠. 아주 어렵게. 네, 아주 어렵게 꺼내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만약에 뭐 빌리셨다던가 네. 했을 때 신용을 꼭 지켜야 되잖아요. 네, 신뢰를. 그러기 위한 계획 같은 거, 또 나만의 원칙 이런 게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빌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 있는 네. 저게 안 되면 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게 한 번이 사실은 두 번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 그걸로 끝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뭐 이틀이나 3일이나 이게 이제 갭이 생겼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살면서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 보는 누구나는 아닌가요? 누구나 될 수 있죠.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나도 그랬던 심정이 있었는데라고 그 상대방을 훨씬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때는 네.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듣기도 해요. 저 친구는 빌리면 안 갚는 친구인데 네. 왜 그걸 모르느냐. 근데 알죠. 왜냐하면 이야기들은 늘 이렇게 쉽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도 다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네. 그게 이제 더 넘어가면 상대한테도 좋지 않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그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지행교도님은 또 신용 지키기 위한 지행교도님만의 원칙이 있다면? 네. 원칙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네. 이제 최대한 기억하려고 적어두긴 해요.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왜냐면 기억하려고? 네. 왜냐면 저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라 보니까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보통 돈을 빌리는 경우가 다른 거보다는 뭐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 상가집 그럴 때는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만약 현금이 내가 없어. 그러면 이제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가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축의금은 미리 대충 이제 결혼식이 언젠지 아니까 뭐 준비를 하는데 상가집 같이 이제 상을 당하신 분들 할 때는 이제 수중이 없으면 당황을 해서 그럴 때 이제 빌리면 이제 적어두고 뭐 다음 날이나 최대한 그 다다음 전에는 보내드리려고 네. 적어놓는 것 같아요. 메모를 꼭 해놓으시는 안 적으면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고 하지만 네. 또 바쁘면 까먹어서 이제 나는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닌데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해오면 그럼 되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나는 되게 그러니까 떼먹을 게 아닌데 괜히 이제 미안해지니까 네. 보내려고 했어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었긴 했죠. 맞아요. 또 소액 같은 경우는 잘 까먹어요. 그렇죠. 큰 돈이면 오히려 경갑식에 갔는데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약간 작은 돈이면 제가 말해버렸네요, 금액을. 아니 근데 저는 다행인지 몰라도 저는 저기 작은 돈은 잘 기억하는데 큰 돈을 잘 까먹거든요. 저는 참 다행이죠. 똑똑하시네요. 작은 건 잘 안 까먹어요. 다 바로바로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김금희 교수님. 네. 저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저는 이제 다행인데요. 이제 그 제 주변에 제가 가장 가난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항상 제 신념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내가 번 만큼. 네. 근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 빚을 져서 갚은 경우가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네. 학부 딱 끝나고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아빠가 이제 대학원은 너가 넣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학부까지는 아빠가 됐지만 네 직업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해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게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사까지. 네, 근데 이게 저는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본 적은 없는데 그 학자금 대출은 정말 그 25살 때부터 박사까지 매달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이거를 한 번도 이거는 정말 안 갚으면 내 신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재작년까지 갚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참 제가 보기도 참 대견하더라고요. 8천만 원이 사실은 큰데, 근데 이제 신용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되는 사람.
누군데? 신랑이죠. 남편이죠. 분명히 빌릴 때는 내가 금방 돈이 생기면 맞아, 줄 테니까 남편이지. 좀 빌려주라 해놓고는 아직 돈이 안 돌았다고. 안 그러시나요? 약간 아니, 지금 진행하기 싫어졌어요. 그렇군요. 그게 다 사랑이죠, 뭐. 네. 아니, 저도 신용에 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예전에 띠리띠리라는 프로그램 할 때 유행어가 난 3살 때부터 신용을 잃었어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게 제 유행어였고 당시에 굉장히 인기 끌었는데 그게 나온 배경이 제가 그 개그맨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달에 5,000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끊기는 거예요, 계속. 돈을 못 내니까. 또 집에는 돈 한 푼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핸드폰 거기서 114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고객님 신용을 잃으셨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행어가 나와서 네, 그 이후로는 뭐 잘 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잠깐. 근데 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신용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계무님, 대종사님께서 특신급 계문 7조에 신용업지 말며를 주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대종사님 당대 때 보면은 그 대종사님 예화가 있어요. 실제 그 조실에서 대갑전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총부군의 아이들이 같이 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 아이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너가 인사를 하게 절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무심코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인사만 받고 대견하니까.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한참 올라가시다가 내가 잠깐 해야 될 일을 잊었다 하시면서 다시 조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사탕을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절한 아이에게 사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또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내가 한번 약속한 것들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본문이 저희 대종경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약속 하나라도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 계문 30계문 중에 하나인 신용업지 말며에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으신 거 아닐까. 맞습니다. 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에 빚이 된다는 또 인과의 이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멘톡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볼까요? 준비되셨죠? 마멘톡 출발! 요즘 여자들, 요즘 엄마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는 마멘톡. 키워드 내 맘대로 픽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멘톡에서 픽한 키워드 바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입니다. 네, 기존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 이렇게 2단계로 구분했다고 하네요. 뉴스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저는 뉴스에서는 안 봤고요.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이 장애 등급을 받으셔서 제가 지인분께서? 그 자리에 이제 저는 본인이 좀 여쭤보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본인이 장애 등급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장애 등급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애 등급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애 등급제가 없어지면 다 좋아졌다는 건지 유리한 쪽으로 갔다는 건지 뭔가 또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건지 그 안에서 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은 좀 사회적 약자라는 선입견이 조금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또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세워진다 했을 때 또 반대하는 사례들도 저희가 봐왔고 지행교도님은 혹시 이제 주위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을 보고 혹시 뭐 좀 편견 같은 거, 선입견 같은 거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편견까지는 아닌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장애인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니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게 이미 머릿속이랑 행동에 고착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뜻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 근데 이제 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미한 장애는 네. 사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 이제 뭐 휠체어에 의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약간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편견, 선입견 네. 생기게 돼서 이제 선뜻 못 다가가고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죠. 우리 지행교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우리가 그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배우지 못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분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에티켓과 배려가 필요할지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장애 있으신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뭘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네. 그거를 적절하게 응대를 해주면 되고 자기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네.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텐데 무조건 뭘 어떻게 해줘야 돼 막 이런 그 어떤 반대적인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기들이 마치 사회적으로 인식받을 때도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꾸 보여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은 적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네. 지인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가 항상 같이 다닐 때 제가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라고. 네. 그러면 오히려 다시 바꿔서 본인이 잡으시더라고요. 그게 더 편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본인이 잡는 게 더 편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다른 거죠.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거의 같은 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장애가 있으셔서 이제 양쪽 팔이 없으세요. 한쪽 팔이랑 없으신데 제가 이제 당구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분도 이제 당구 치시는 분이세요. 팔이 없는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큐를 올려놓고 이렇게 한 손으로 당구를 치세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잘 치세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혹시 힘들고 그러시진 않냐? 그랬더니 정말 재밌고 힘든 거 하나도 없고 똑같답니다. 똑같은데 다만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누가 신기해서 나를 한 번 보는 건 괜찮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신대요. 나 같아도 그렇게 당구를 치고 있으면 한 번은 볼 거다. 근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건 정말 좀 참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려도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교무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대종사님 법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법문이 또 그 힘 미치는 대로 도움을 주라.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존재들이 저희 모든 이 안에 있는 사은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네. 사은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지는 존재인데 장애나 비장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 미치는 대로 뭘 어떻게 도와줄 건지 서로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에게 도움을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또 비장애에게 뭐가 도움을 주고 또 비장애는 저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힘 미치는 대로 뭘 도와줄 것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서로 잘 어울리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관심과 사랑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 복지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울러서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맘앤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맘앤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업 왔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Y 종교입니다. Y. 네, 스펠링 불러주시죠, 김지은 교수님. 네. WHY. 정확합니다. 네.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오셨군요. 네. 야, 이제 철저하시네. 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종교 없음 인구, 무종교 인구죠. 처음으로 56.1%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종교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종교인들보다. 종교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시대에 우리 여러분께서는 원불교 교도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 종교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도예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죠. 네. 자, 사실 뭐 저희가 요즘 시대를 탈종교화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가셔서 저는 원불교에 다닙니다라고, 종교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위의 반응이 어떤지 사실 궁금해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사실 근데 저는 아직 제 주위에 아직 모르겠어요. 젊어서 그런가. 네. 원불교를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이에요. 아직까지도. 반반. 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친구들 봤을 때.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원불교가 어떤 종교라야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원불교를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아는데 정확하게 이 원불교에 대한 종교를 몰라서 모르니까 들어는 봤는데 거긴 똑같이 뭐 어떻게 하는 종교야, 그러니까 어떤 교리, 어떤 법을 배우는 종교야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원불교인 거를 알지만 정확하게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편이죠, 제 주위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게, 저도 사실 3년 전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여기 방송을 하게 되면서 그 원불교 자체를 알게 됐고, 같이 방송하면서 너무 좋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입교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전에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잘. 맞아. 네, 정말 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맛집은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숨겨 드실 필요는 더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저희 아이가 며칠 전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집에 와갖고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원불교가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학과 선생님이 이제 대종사님 성함을 칠판에 딱딱딱 써놓고 누군지 아느냐 이랬는데 자기 혼자 알고 있어. 자기는 너무 지금 잘하는, 갑자기 내가 아시는 분 이름인데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뿌듯한 마음으로 나 종교를 딱 이제 원불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자력으로 저희 이제 방언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내용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지만 자력으로 이걸 이제 그 종교 활동을 처음에 이제 그 기틀을 잡아간 종교의 내용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엄청 어깨 뽕 이렇게 들어가고 온 거예요. 엄마 나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이 주변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원불교 교도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교당에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구들은 야 원불교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래서 괜히 그런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어릴 때 되게 뭐 종교가 뭐야 이러면 다 기독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무슨 천주교까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고 이러니까 얘기를 어릴 때는 사실 그 어린 마음에 내 종교가 원불교라는 거를 말을 잘 큰 소리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다시 질문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나이도 있겠지만 종교에 대한 확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 뭐 예를 들면 교당 뭐 어디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건가요? 이렇게 아는 척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교하면 또 뭐 수행, 또 마음을 비우고 또 편안한 휴식처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종교를 많이들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연유에서 종교를 선택하셨는지, 네, 원불교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뭐 거의 모태신앙 같은 경우고요. 예, 저희 이제 그 친할아버님께서 이제 대호법이세요. 그러셔서 이제 뭐 집안으로 다 종교를 원불교를 믿으셨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제 원래 그 초창기에 이렇게 교단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무슨 어린이 법회, 뭐 청년 법회 이런 게 없을 때 그냥 어른들 법회에 다 아이들이 얼망졸망 따라가서 뒤에서 이렇게 같이 그냥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이제 앉아서 같이 법회를 보고 자다가 오고 뭐 이런 경험이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시작을 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모태신앙으로 네, 네, 시작을 네, 하셨고요. 네. 김금희 교도님께서. 저는 이제 친할머니께서 네. 군산 교당의 교도셨고요. 근데 그때 근데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 줄은 알았고, 제가 이제 대학을 원광대로 오면서 네. 이제 우리 음악이 또 우리 원불교하고 종단하고 맞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입교를 하고 저는 이제 교리보다는 노래를 먼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봉불식과 일단 이론보다는 실기적인 면에서 네. 노래를 부르면서 신심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주변에서도 김금미가 믿는 원불교. 제 주변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미지가 네. 되게 좋은. 네. 그럼 김지행 교도님께서는? 저는 네. 글쎄요, 저는 사실 입교는 되게 일찍 했어요. 저도 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의 이제 시어머님이 네. 이제 원불교에 다니시고 뭐 그 당시에 오수에서 땅도 이사하시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원불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쭉 내려오신 거예요. 네. 이제 종교가. 근데 입교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먼저 일찍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해놨는데 사실 그런데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부터는 자녀들에게 사실 종교를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너희 종교는 원불교지만 너희가 가고 안 가고는 준비됐을 때 가라 이런 맥락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자리 아니죠. 거의 안 다녔죠. 그냥 뭐 제사 같은 의식이 있을 때만. 그러다가 저도 한 30살 됐을 때 네. 종교에 다시 오게 된 케이스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규칙적인 종교 생활에 그닥 사실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하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매주 간다는 것에 약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좋게 얘기해서는 할 일도 많고 학생 때는 또 주말에 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 핑계였는데 이제 30살 되고 하니까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믿는 구석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사람 이런 거 말고 네. 뭔가 이제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다면 내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부모의 종교가 거기니 한번 가보자 해서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된 케이스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문희정 교도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시고 또 이제 두 분 교도님께서는 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다니신 케이스인데 그래도 주변의 영향은 받으신 거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김지행 교도님 말씀처럼 선택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모태신앙이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원불교 교도로 남아 있는 이유도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원불교 교전을 보면 네. 완벽한 자기계발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자기계발서다. 네,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가 총망라돼서 딱 집약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어디 하나 빠짐없는 그런 자기계발서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어릴 때는 뭐 멋 모를 때 이제 부모님이 입교를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지사로 이렇게 원불교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모든 의례든 모든 집안 행사가 다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지행교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때나 뭐 또는 바쁠 때나 뭐 또 결혼을 전후해서나 뭐 이럴 때는 사실 또 많이 좀 뜸하게 되죠. 뜸하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그 내가 이제 살아온 어떤 그 발자취에서 이렇게 다 고저가 있잖아요. 높낮이가. 네. 그럴 때 아,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걸 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종교구나. 종교에서 나오는 어떤 법문과 교리,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를 다시 또 들여다보게 되고 또 이제 바로 세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네. 하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를 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김금희 교도님께서는 저는 이제 대학교 때였잖아요. 근데 일단 대학교당 교무님이 너무 좋았어요. 네, 뭐 교법이나 중요하죠. 이런 거는 네. 사실 이제 교무님이 너무 신세대시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타종교의 뭐 신부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어떤 그게 완전히 틀이 깬 굉장히 열려 있고 네. 또 타종교에 비해서 어떤 강요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전혀 없는 그 프리함, 예, 그거에 매력이 있었어요. 사실. 네. 예. 그 나이 때는 그게 훨씬 더 종교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교리도 쉽고, 예, 뭐를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뭐를 심도 있는 이게 아닌 불교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내가 실생활에서 터득할 수 있고, 신앙심이 좀 부족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너무나 저거에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아, 좋습니다. 네. 김지행 교도님은요? 저는 네. 사실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교도 생활을 한 지. 그래서 아직은 저는 공부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맞는 종교인지. 그러니까 뭐 맞다라는 게 안 맞으면 안 다녀야지라기보다는 아직은 알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사실은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이런 어떤 예시가 많기보다는 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아 이런 얘기도 있구나, 아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알아가는 단계여서 아마 이렇게 한 뭐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아 내가 왜 이 종교를 선택했구나라는 대답이 그때서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랬어서 다녔어요라고 하기엔 아직 저에겐 이력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0년 후에 네. 꼭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꼭 불러주세요. 잊지 않을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무님,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개교의 동기에 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물질 문명이 날로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그 물질에 어찌 보면 끌려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개교 동기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으시는 것이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길을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진리적 종교 신학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을 해서 결국 물질에 끌리는 어떤 노예 생활이 아니라 물질을 선용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모든 아까 금희교도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종사님 교법은 어찌 보면 실제 생활 속에서 다 검증이 된 네. 검증이 되고 그 효과를 증명해낸 법문들이 다 그대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저희는 이제 그 교당을 다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교당에 제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볼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시간이 돼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갔는데 그 천도제를 지낸 거였어요. 네. 천도제식에 인과 법문을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거구나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결국은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다 받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건 누가 어떤 신이 있어서 그거를 다 사해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일찍 처리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대학교 그때부터 제가 원불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법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올 참석을 하고 저는 이제 매일 수업 시간에 교과서 가방 안에 교과서하고 교전책을 넣어가고 다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교전을 계속 봉독을 했거든요. 모든 가치관 형성 시계에 우리 대종사님 교법으로 딱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교당에 가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자기를 반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회 시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교전을 통해서 다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의미에서 종교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뭐 종교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 또 실정이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요즘 문화적인 그런 경향 이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뭐 어제도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그 노테크 문화라고 해서 노태그 문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서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 뭔가를 접촉하지 않아도 모든 게 이제 다 그냥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디를 꼭 가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주어진 예식을 또 따라야 되고 형식을 또 지켜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로해하지 않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난 내가 혼자 그냥 알아서 잘 살게. 굳이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 좀 이런 경향이 아닐까. 충분히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교무님. 사실 지금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정신적 수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또 선이나 훈련에 쏟아지는 이 대중적 관심이 지금 종교 체험으로 또 바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관심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기회를 종교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계기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요? 요즘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 명상이나 선에 대해서 그 효과를 체험해보고 그거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실은 이제 저희 해외에 있는 미국 교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오고 이런 게 있는 현상인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종교가 어떤 믿음의 형태에서 지금은 어찌 보면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실제 체감이 되어지니까 더 많이 찾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탈종교화 시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해보면 그 체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와지는 것이 지금의 현상인 것 같고 또 더불어서 더 나아가 보면은 저희 이제 원불교 법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최상의 법이 바로 유념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을 유념 공부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데 그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구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원불교에 대한 것들이 더 홍보가 되어지고 또 더 많이 찾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형상화시켜서 체크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일기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데는 우리 원불교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일기법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불교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신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종교계에서도 이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세워놨을 거예요. 그렇죠? 세우고 있는 중이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교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교장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사람을 믿지 말고 교법을 믿어라.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저같이 젊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일정한 시간에 그 날에 거기에 가 있는다는 거가 스트레스여서 사실 발길을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그 시간에 약속도 생기고 그 시간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주말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 교법이 중요하면 좀 뭔가 좀 융통성 있는 교법을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런 게 많이 발달되면 내가 꼭 그 시간에 거기를 가지 않아도 어쨌든 교법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듣는 게 중요한 거라면 굳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 좀 젊은 세대들은 내가 원할 때 나는 밤에 명상이 잘 되는 사람 밤에 할 수 있고 또 아침에 잘하는 사람 아침에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24시간 교당을 돌리자. 이런 말씀. 되게 CCTV 같잖아요. 그런 네. 느낌은 아닌데 약간 그런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결국엔 뭐 콘텐츠일 수도 있긴 한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구들 때문에 네. 이제 디지털이랑 어쩔 수 합해져서 없이 그쵸. 네 이제 또 고민하는 네. 한 분야여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문희정 교도님께서 바로 이어서 한번 의견을 저도 말씀해 이제 주세요. 네. 한동안 그 교당 활동을 많이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딱 뭐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된다든지 뭐 아이가 어렸다든지 뭐 이러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도 지금도 시간을 사실 법에 시작하는 시간조차도 못 지키고 늘 이제 맨날 이제 늦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지금 세대 사람들의 스트레스 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 네.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일단은 재미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있어야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한자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네. 또 저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네. 한자로 되어 있는 표현법들은 네. 한자를 제대로 습득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경우가 아니면 아 이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가 익숙한 세대 특히 저희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성 가끔씩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뭐라 그러지? 이제 어린이 교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 정도 되니까 교당 가서 할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이렇게 세대에 맞게끔 세대의 특징에 맞게끔 이렇게 좀 잘 진행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김금희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당을 사실은 너무나 죄송해서 빠져서 너무 죄송해서 또 못 가고 반복이 돼서 거의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원불교학과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이게 디지털 대학 우리 교무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와.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네. 우리 교무님의 조언을 말씀을 듣고 원래 디지털 대학교 원불교학과를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좀 더 교당에 못 가는 공부를 이제 앞으로 교당도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네.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교도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볼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종교란 무엇입니까? 네. 저에게 종교는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보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는 구석 같은 보험인데 그냥 제 생각엔 제가 지금 보험이라는 게 지금 뭐 돈을 내놓고 당장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받기 위해서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종교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언젠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든지 뭐 뭔가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 후세나 다음 생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다른 형태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으로 종교는 약간 보험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 보험. 네. 아주 뭐 특이하기 아주 엄청난 보험. 그죠? 엄청난 혜택과 네. 못 읽었어요 아직 그 특약도. 정말 완벽한 네. 보험입니다. 네, 김근희 교도님. 저는 저의 그 종교란 다양한 절실함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잖아요. 희망 있고 즐거울 때는 사실 그럴 때보다는 나에게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뭐 이런 게 올 때 사실 종교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또 그 인간이 종교를 찾고 또 제가 종교를 찾는 거에 의미가 있다면 좀 종교한테 미안하지만 그 절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진심 어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감동받았어요. 울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문희정 교도님께 종교란? 전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작가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그 비 오는 날 그 비에 젖은 낙엽이 딱 땅에 붙어갖고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도 딱 떨어지지 않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딱 들어붙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가정생활에 와이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은유를 하시더라고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딱 들어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런 느낌처럼 저한테 종교란 이렇게 막 비바람에 몰아쳐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딱 나를 붙여주는 어떤 힘, 나를 이제 그 나의 균형감을 찾아주는 어떤 힘,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절실하시네요. 네, 정말 madonn이다우세요. 네, 교무님께 종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오뚜기 같은 거. 오뚜기. 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종교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가도 다시 종교가 나를 바로 세워주게 하기도 하고 또 희망이 잠깐 희망을 잊었다가도 다시 그 희망을 살아나게도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자, 여러분에게 조금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마지막 출연이시잖아요.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속상하지만 이렇게 함께 마멘톡을 해보신 소감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너무 특별한 기회였고요. 이렇게 뭔가 방송이라는 것도 특별하고 또 내 얘기를 한다는 것도 특별하고 그래서 아마 올 한 해 가장 기억 남는 일이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제가 기억 남는 저의 추억이자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던 그냥 떠다니는 생각들이 한 번씩 정리되면서 아 맞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아 난 그랬었지. 나는 이럴 수 있지. 라든지 그냥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은 교도님. 김금희 교도님. 저는 그 매 회마다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공부에 매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교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도님. 문희정 교도님.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 이것이 그런 것이었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지나가고 나서 아 그때가 그런 것이었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저한테
어떤 기회였을까,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이런 사람들과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맺어졌던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야, 이런 거를 매회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민정 교도님. 우리 교무님. 네. 저는 특별히 진리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기회들이 없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MC분의 또 훌륭하신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매해마다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저는 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첫째는 이제 인연복이 정말 좋은 복을 만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복은 뭐냐면 매 순간 저를 다시 확인하게끔 해주는, 그래서 원래 일원상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고, 대종사님 밝혀주신 사한사유 사막팔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어느 정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을 받은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저도 또 소감 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장 또 새내기 교도긴 하지만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좋아하는 또 말씀이 있거든요. 정산 종사님께서 소중한 인연엔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라. 네,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다. 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과의 이 법연을 평생 너무나 아름답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서 마멘톡 오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